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류 외전의 저자 김윤지 박사님을 모시고 한류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한국수출입은의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수출 전망과 같은 거시경제와 함께 콘텐츠 산업 연구하고 있는 김윤지입니다. 증권가 출신은 아니시죠? 네. 와, 정통파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수출입은행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거든요. 예. 정책금융기관이고 저희가 소매금융은 하지 않아요. 기업 상대로만 금융을 하고 있고 수출기업들한테 수출해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웹드라마 제작을 하는데 이거를 해외로 수출하면은 저희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거래만 확보됐다는 것만 보여주시면 네. 미리 자금이 나갈 수도 있어요. 기업들 보면은 그 수출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대출 받는 것 같은데 시중은행에서 안 받고 수출입은행에서 받는 이유가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일단 수출 거래가 됐다라는 확인만 되면 일단 돈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수출 실적이 있어도 돈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을 지원해 주는 거를 이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담보대출은 아닌가 보네. 담보가 이제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지만 저희는 수출이 이제 거래선이 확보가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자금이 나갈 수 있는. 금리는 좀 저렴한가요? 당연히 정책금융이니까. 그러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 오늘 이제 한류에 대해서 좀 역사라던가 그리고 이제 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모셨는데요. 간단한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요즘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과 얘기를 할 때 그래도 4세대가 누군지 이 정도는 알아야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4세대 아이돌 누군지는 아세요? 뉴진스랑 르세라핌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이돌 하면 이제 4세대 요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약간 세대를 구분한다는 의미가 뭔가 이제 이런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약간 중간중간에 약간 그 쉬는 시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 세대적으로 특성들이 다 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는가 봤더니 주로 어떤 타겟을 어느 지역까지 우리의 영역이 미쳤는가 이걸로 세대를 구분을 해요. 1세대 같은 경우는 아이돌의 프로토타입이죠. 맨 처음에 생긴 분들 H.O.T, 잭스키스. 거기가 1세대예요? 거기가 맨 처음에 있어요. 90년대 이후에 이제 아이돌의 원형이라고 하면 보통 H.O.T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1세대. 요는 1세대는 사실은 한국 내에서 주로 인기가 많았죠.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 약간 인기가 많긴 했지만 이때가 1세대. 2세대는 일본과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장이 된 세대들. 그래서 뭐 슈퍼주니어, 또 동방신기, 그런 게 2세대. 그다음에 3세대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제 BTS가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BTS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시장이 그 북미나 유럽까지 펼쳐지던 거를 3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4세대는 뭐냐? BTS 성공 이후에 나온 새로운 그룹들. 이 그룹들은 전 세계가 무대고요. 특징이 있다면 나올 때부터 글로벌 팬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BTS가 성공을 하면서 이제 K-팝의 이 무대가 확 커진 거예요. 그리고 팬들이 이제 각 기획사에서 어떤 팀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봐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팬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팬덤이 있는 상태에서 딱 데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뭐 초동 판매 10만 장, 100만 장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요 4세대들. 요즘 빌보드 차트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그 음반들 많이 팔리는데 요분들은 다 거의 4세대. BTS 앤드 4세대. 뭐 BTS와 비슷한 세대, 뭐 블랙핑크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3세대, 4세대가 요즘 K-팝을 이끌어가고 있죠. 매출 크기가 확실히 사이즈가 다른가요? 매출 크기가 확실히 달라졌죠. 그게 BTS가 나오면서부터 약간 기획사들의 매출 사이즈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3대 기획사라고 해서 SM, JYP, YG 있긴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이 기획사들의 그 약간 수익 구조가 크게 이제 세 개로 봐요. 첫 번째는 음원 음반 수익, 두 번째는 이제 저희는 IP나 굿즈 같은 수익, 뭐 출연료, 광고료 이제 이런 것들, 세 번째가 그 공연 수익인데 우리나라 아이돌들은 사실 이 공연 수익이 별로 크지 않아서 우리나라 공연 시장이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음원 음반 수입이 굉장히 비중이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출연료나 뭐 굿즈 같은 게 팔리는 정도. 요게 사실은 2세대까지의 얘기였어요. 공연을 가긴 가는데 뭐 해외 공연을 막 1년 내내 다니거나 이렇게 아주 큰 규모로 하는 게 아니어서 공연 수익은 좀 간헐적으로 생기는 정도였는데 이제 BTS가 나오면서부터 공연 수익이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세 번째 수익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기획사에서 얻는 수익도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른 기획사에서 나오는 아이돌들도 이 해외 공연 수익이 좀 크게 잡혀요.
그러니까 이 3대 수익이 골고루 가게 되니까 기획사들의 수익도 한 단계 올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좀 뭐 소형 아이돌 친구들이랑 예능을 했었었는데 너무 영세한 거예요. 대표님이 매니저도 하고 이제 이 친구들 해서 딱 해서 차에 태워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스케줄대로 떨궈주고 나 다 11시에 올게 이러면서 얘네들 일빨찍 빨리 맞춰도 대표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데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살아나보려면 약간 완성된 형태로 좀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돌 기업들의 제일 대표적인 그 합숙 그리고 연습생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요 최근에 그 피프티 사태 뭐 이런 걸 보면 알듯이 그 기간도 길고 굉장히 투자비도 높고 보통 피프티가 요번에 뭐 얘기할 때 65억 들었다라고 투자비가 얘기하는데 쭉 찾아보면 65억 정도가 아니고 뭐 소녀시대 같은 경우 몇백억이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군요. 그러면 그 정도 규모가 체계적으로 투자가 돼서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수익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어요. 대형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박 이상은 하잖아요. 아이돌이 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근데 소형사는 진짜 확률도 낮으니까 그만큼 투자도 어려울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4세대에서 5세대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젠 대형사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투자 규모가 굉장히 달라지긴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한 10억, 20억만 있어도 어떻게든 하나가 탄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기본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걸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뭐 더 이하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기획사와 그 아이돌들 간의 그 신뢰관계도 되게 중요한 게 그게 또 잘 형성이 안 되면 이제 피프티 같은 사태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신뢰감이 많이 안 쌓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더 투자가 좀 조심스러워진 것 같긴 해요. 그럼 B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돼서 이렇게 유명해진 게 아니고 그쵸. 네. 팬들이 키웠다 약간 이렇게 들었었는데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아이돌들이 막 성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막 아이돌들이 성공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반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뭐 광고료 출연료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사실 여기까지만 되면 국내에서는 돌아가요. 국내에서 사실 이 정도 하면 서로 정산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제가 이제 SM의 이수만 대표를 그래도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공연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사실 국내에서는 안 되거든요. 해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해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잘 준비해서 첫 번째로는 사실은 실패를 했었어요. 저기 우리 잘 알고 있는 SES. 일본, 예. SES 이제 잘 일본 시장을 준비하고 진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장 조사가 아주 깔끔하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휴를 맺었던 회사가 좀 똘똘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일본 회사가. 그래서 일단 갔는데 우리가 이제 SES 하면 딱 느낌이 있죠. 요정. 예, 그러니까 아주 지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이미지였다는데 일본에서 데뷔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이미지가 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 조사가 부실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잘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한 번 더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 사이에 뭘 하냐면은 상장을 해요. 코스닥 등록을 해요. 그래서 SM이 처음으로 2000년에 코스닥 등록을 하는데 그리고 보아가 들어. 그렇죠. 그때 코스닥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가 일본 진출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금 계획서를 이제 그걸로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어려웠죠. 그때 주관사가 대우증권이었는데 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니? 연습생 보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인정받기 되게 힘든 구조여서 몇 번을 거절을 당했는데 또 보완하고 해서 결국 등록에 성공을 하고 그래서 보아가 성공을 해요. 일본 시장에서 이제 잘 알려져 있죠. 미리 가서 숙식하면서 뭐 댄스 배우고 언어 배우고 이래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일본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 성공했으니까 다음은 어딜 가고 싶을까요? 일본에서 중국을 한번 두드려 봤는데 H.O.T가 중국 공연 크게 한번 했거든요. 근데 되게 반응도 좋고 여론도 되게 좋았는데 수익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수익을 제대로 걷어오는 게 그 시장에서 굉장히 큰 그 여론은 일으켰지만 단가가 안 나오는 거. 단가이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그 불법 복제가 많다 보니까 음반 수익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일단 중국에서는 뭔가 수익을 제대로 걷어오는 게 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SM에서는 중국은 어렵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건 미국, 그렇죠. 미국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먼저 진출한 게 JYP였어요. 근데 제 생각이 뭐냐면 이게 일본까지는 그래도 아이돌이라는 그룹 가수 문화가 좀 있는데 미국으로 건너갈 때는 이 문화가 자체가 다르잖아요. 생태계가. 맞아요. 그랬고 JYP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JYP도 이게 그룹 하나 두 개가 가서 성공을 시키는 건 우리가 힘들다. 가수 한둘이 가서 가는 거에서 어떻게 하냐면 시스템으로 가자. 내가 프로듀서로서 시스템을 내가 가서 먼저 자리를 잡을게. 내가 자리를 잡아서 내가 가수들을 하나 둘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진짜 프로듀서로 그때 방시혁 씨랑 같이 가서 이제 그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성공을 해요. 거기 유명한 프로듀서들하고 막 잘 관계도 갖고 같이 음반 제작도 하고 그러는데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 시장도 되게 그 닫힌 시장이다 보니까 더 이상 거기에 발을 붙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진영 개인으로는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거기서 가수들을 띄우는데 되게 실패를 해요. 우리 알고 있는 임정희 이런 가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그래서 JYP가 이제 한번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아가 다시 한번 미국을 가요. 이제 일본에서 우린 성공했으니까 그때 미국이다 하고 갔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간 거예요. 일본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갔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그쵸. 제가 몰랐었거든요. 미국 시장 또 일본 시장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 원하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좀 어렸으면 좋겠다. 일본어로 자유자재로 했으면 좋겠다. 댄스를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약간 보아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없었어요. 미국 시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여성 가수라 하면 굉장히 노래를 잘하든가 아니면 댄스를 아주 잘하든가 아니면 굉장히 그 워너비 스타일로 그 10대들의 워너비가 될 만한 그런 스타일이든가 근데 보아는 아시아 사람이고 나이도 그때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1, 2, 3 중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데랑 제휴를 하고 진입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이게 시장하고 잘 안 맞는 상태에서. 그래서 또 미국은 안 되나 보다. 마지막으로 이제 JYP가 한 번 더 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더걸스. 왜냐하면 원더걸스 때도 보면 미국을 안 갔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논란이 저희 때는 그 세대였으니까 거기 안 가고 한국에 더 집중했으면 한참 잘 나가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럼 가장 소녀시대가 이렇게까지 장악 못했다 점유율을. 양대산맥 정도 됐을 텐데. 예. 근데 이제 JYP는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첫 번째 가서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안 됐다. 그러면 다른 방식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방식 하면 미국 가수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신인 가수가 성장하는 것 그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유명한 그룹의 앞무대, 그러니까 앞에서 왜 무대 한번 해주는 거. 그리고 네네.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제 미국 영화에서 봤던 장면인데. 네, 그런 것들 많이 하고 되게 유명한 얘기가 뭐 아동복 매장 앞에서 노래하고 CD 팔았다. 근데 그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미국 신인 가수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을 훑어서 올라오는데 똑같이 한 거죠. 우리도 원더걸스가 가서 한번 바닥을 미국 신인 가수처럼. 그래서 일부 성공을 하긴 했죠. 뭐 방송에도 나오긴 했는데 미국 가서 미국 가수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또 한 번 이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그 미국 시장에서 아시아 가수들을 보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 편견이 그렇게 제대로 없어지지 않았던 때라 미국 가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미국 가수를 좋아하지 아시아 가수를 굳이 더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만약에 진출하려고 했으면 조금 다른 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똑같이 한번 해봤더니 똑같이 해도 안 된다. 근데 되게 보니까 JYP가 되게 멋있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여기서 더 낼 수 있는 사람인데 계속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식도 해보고 미국식도 해보고. 이야. 조금 다르게 그냥 가수 가는 건 아닌. 그래서 다 도전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그때 다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장은 사실 일본하고 아시아까지인가 봐. 기업이 뭔가 열심히 전략을 해서 갈 수 있는 거는 그 시장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사건이 터진 게 싸이. 싸이는 사실은 그 기획사가 이렇게 기획한 상품이 아니에요. 그쵸. 뮤직비디오가 네, 뮤직비디오도 사실 내용 보시면 아시지만 그냥 국내용, 국내용 B급 정서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즐기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졌죠. 근데 유튜브가 그때부터 좀 시작됐잖아요. 그 힘을 받은 거예요. 유튜브가 힘이 빵 터졌고,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 같은 SNS의 힘을 그때 얘기를 보면
싸이가 올렸는데 산다라 박이 우리 회사에서 되게 재미있는 거 나왔어요. 그래서 올렸고 그거를 산다라 박의 팬이 하나 같이 리트윗을 하고 좀 한참 있다가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하나가 또 리트윗 하면서 그때 빵 터져요. 리트윗 한 서너 번 해서 갑자기 이렇게 물론 재미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긴 했지만 그 몇 번 단계에서 빵 터지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약간 허탈한 게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었는데 이게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게 좀 약간 허탈한 마음이 있는데 허탈한 마음이 반이라면 나머지 반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우리가 막 가서 뭐 전단지 뿌리고 CD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앉아서 될 수 있다. 우리 음악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런 자신감들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싸이가 생겨난 이후에 K-팝을 보는 그 시선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옆에 또 많은 가수들이 있었어요. 빅뱅도 있고, 뭐, 2NE1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싸이로 이제 한번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북미나 유럽에서도 이제, K-팝 뭐야? K-팝 가수들 뭐야? 하면서 이제 유튜브로 더 확산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싸이 이후에 이제 해외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나가는 준비였고, 근데 이제 방시혁, 이제 우리의 방탄소년단도 이제 그런 걸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스토리가 있죠. 굉장히 흑수저잖아요. 이 3대 기획사 아니고 굉장히 잘하지만 어렵고 안 풀리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거죠. 또 이제 사회적 분위기랑 잘 맞아 떨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진출까지 했는데 미국에서 또 비슷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요. 미국 시장 진입하는 얘기를 만드는데 그것도 또 그 시장에서 잘 형성이 된 거예요. 공감이 되고. 그래서 미국 팬들이 엄청나게 생겼고, 그 팬들의 힘으로 이제 이 팬들이 얘네 우리가 한번 성공을 시켜주자. 이제 팬덤의 힘이 이제 얘네 기획사의 힘으로는 우리 성공 못해. 우리 아이돌이 성공하기 힘들어. 이 성공은 우리가 해주자 해갖고 미국에 있는 아미들이 이제 전국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전국 조직을 하고 이제 목표 설정해요.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을 하려면 굉장히 잘 이렇게 알려져야 되니까 일단 상을 받게 하자. 또 큰 상을 하나 받게 하자. 그럼 큰 상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뭐 각종 차트에 진입해야 된다. 그럼 각종 차트에 진입하려면 어떻게 되냐? 라디오도 나와야 되고 음반도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음반 사고 우리 다운로드하는 거 우리 되게 잘해요. 우리 굉장히 돈으로 하는 거 열심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팬덤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라디오에 나가는 게 조금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에서는 라디오에서 선곡되는 비율이 되게 중요하게 차트에서 잡는데 그거가 되게 힘든 거죠. 아시아 사람들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조직, 아비에서 전국 조직을 만들어서 각 지역의 라디오 DJ들에게 모두 다 전화를 걸고 매뉴얼도 있어요. 우리 BTS에 무슨 노래를 신청합니다. 나 그런 사람 모르는데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소개하고 계속 전화하고 편지 보내고 노래 틀어주면 선물 보내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사실 그렇게 해서 뚫렸어요. 그게 한국인들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그랬다. 미국 팬들이. 예. 물론 그 안에는 한국인들도 있죠. 근데 미국 지역에 있는 팬들이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팬들이 있겠지만 그런 아이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새로운 음악이다, 이거는. 얘네들은 좀 우리가 기존에 보던 것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게 됐고, 그래서 팬덤들이 그런 식으로 라디오도 뚫고, 유통망도 뚫고, 기획사가 시켜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직접 조직해서 기획사한테 이렇게 하시라고 오더를 내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사실 그래서 이거 이제 양육 팬덤이라고도 하는데, 프로듀서 101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우리 투표하면서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흐름이긴 해요. 우리가 직접 키운다. 우리 아이돌은 내가 알아서 키우고 기획사 똑바로 해. 그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하는. 키울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키워내는 힘도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팬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진 게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그럼 가끔씩 보면 다른 국가 친구들을 이렇게 넣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것도 전략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시아 나갈 때, 그러니까 2세대 정도에서 이제 SM이 가장 먼저 시작한 거긴 한데, 아시아 지역을 진입하려고 보면 아무래도 그 지역의 언어나 그 그에 밝은 사람이 있으면 좋으니까, 아시아 지역, 뭐 태국, 사실 태국 같은 데가 우리 K-팝 열풍이 엄청난데요.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팬들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 아이돌 그룹 멤버들 보면 태국 사람들 가끔 한두 명씩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 시장을 가려면 그런 팬들이, 아니, 그런 그 멤버가 하나씩 있으면 되게 좋고, 뭐 일본 멤버가 들어온 지는 한참 됐고, 그래서 옛날에 중국 멤버도 많이 항상 넣다가 요즘 안 넣죠. 네. 이 문제가 많아져갖고 안 넣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아시아 시장을 갈 때는 그런 전략들이 확실히 유용했죠. 지금도 역시 유용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케이팝의 장점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되게 그 혼종성을 잘 활용했다라고 얘기해요. 혼종성이 장르나 스타일 같은 것도 해외에서 빨리빨리 들어오고 멤버나 이런 것도 굳이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구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온 거예요. 케이팝의 특징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케이팝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라고도 해요.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또 태국 같은 데선 한국 사람이 없는 케이팝 그룹들도 있어요. 그냥 태국 사람들로만 된 케이팝 그룹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또 이제 헷갈리죠. 케이팝이란 무엇인가. 되게 머리가 아파지긴 하는데 이게 이제 케이팝이 그런 식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만들고 싶어졌다. 좋은 시장이 생각났어요. 인도. 15억 인구가 있잖아요. 인도 그 발리우드 영화처럼 네, 갑자기 떼떼 춤추고 갑자기 떼떼 춤추고. 그러면 케이팝 인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네. 이제 K 엔터테인먼트 얘기 나올 때부터 항상 나왔어요. 우리의 성공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30년 전부터. 아이돌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오래 못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형태가 많이 바뀌어왔죠. K-팝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아까 우리 손을 좀 떠났다라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좀 돌아가는 측면도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진의 중요성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해외 팬들도 해외에서 되게 인기 많은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 한국에서 정말 인정받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이 팬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가 제일 치열한 시장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기라성 같은 그룹이 제일 많고 여기를 뚫고 얘네가 살아나갔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는 측면이라서 그 K 엔터테인먼트 약간 정체성? 그게 좀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성공을 해야.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K-팝의 시장은 해외가 중요할까요? 국내가 중요할까요? 라는 얘기를 누가 딱 화두를 던졌는데 여러 사람이 답변이 달렸는데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단기적으로는 해외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는 된다. 근데 만약 장기로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의 그 정체성, 약간의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 해외로까지 오래 가지 해외에서 한두 번 성공하기는 이제 쉬워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려면 국내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습 이런 게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우리 원더걸스 갈 때까지만 해도 안 뚫렸잖아요. 근데 왜 BTS는 왜 뚫렸지 이걸 보면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이미 시장도 변한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다양성이라는 거에서 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난 조금 비서구 음악, 나는 미국 음악 아닌 거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어 하는 게 훨씬 그 힘이 커졌어요. 그런 힘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 BTS가 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시장이 바뀐 것도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좀 알만한 사람들은 난 꼭 미국 음악만 듣는 거 아니야. 나는 세계 음악 다른 것도 들어. 이런 것도 좀 커진 게 그것도 되게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뚫고 들어갈 만한 구멍들이 좀 생긴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옛날 그 미국 팝송의 자리를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금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만드는데 그 약간 다양한 음악, 나는 조금 다른 거야. 이런 걸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케이팝이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제 연구자님이 보셨을 때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사다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가 딱 짚어주는데 사실은 아직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각 회사마다의 장점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아마 좋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려면 이제 어떤 점들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최근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M&A 되게 많이 해서 이제 서부에 좋은 레이블들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연습생 만들어서 해외로 나가게는 이제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숫자나 그걸 그렇게 빨리빨리 될 수가 없고
우리 요 스타일만이 딱 맞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또 다른 스타일들을 원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또 케이팝을 입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또 해외 돈도 많고. 그러니까 해외 괜찮은 레이블들 사서 그 레이블에 케이팝을 약간 입히는 형태로 진출을 시키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케이팝의 외연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SM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수만 대표가 나간 다음에 이수만 PD 이후에 이제 SM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갈 것이냐가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주목해서 그렇죠. 보는 요소인데 네. 또 요즘 이제 남돌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모습일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뭐니 해도 하여튼 SM 안에서 이수만 PD의 역할은 굉장히 컸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이후의 모습 어떤 식으로 이제 레이블들이 갖춰 나갈까 이제 이것도 주목해야 될 포인트일 것 같고 JYP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인터뷰 많이 했어요. 나 이후에 JYP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약간 레이블 체제를 좀 일찍 그러니까 레이블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 회사 안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좀 젊은 브랜드, 약간 뭐 독보적인 브랜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한 회사가 다 한꺼번에 하면 되게 죽두밥도 안 될 수 있으니까 너희는 니네 스타일에 맞는 거만 해. 일종 레이블. 너는 너희에 맞는 스타일만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JYP는 약간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고민을 제일 먼저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박진영 대표도 확실히 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좀 미래를 빨리빨리 좀 생각을 한 것 같고 요즘 이제 중요한 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죠. 여기는 진짜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중요한 기업들도 많이 갖췄고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웹툰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이게 장점인데 이게 또 이제 어떤 한계가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뭐든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것들이 이제 다 있는데 이것들이 시너지를 못 보이고 있으면 그것도 사실 기업으로서는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많아서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하여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요해진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시장이 투자 규모도 커지고 시장 자체도 커지다 보니까 신뢰가 너무 중요해졌다. 기획사, 레이블, 아이돌 멤버 다 각자들이 서로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얼마나 잘 아우러가는 이게 그 기업의 운영일 텐데 사실 이제까지 기획사들이 보면 그런 기업의 운영을 매끄럽지 못하게 해오신 분들이 많아요. 구멍가게처럼 해오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라면 요거를 이제 잘 조율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잘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시장이 좀 돈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정말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비즈니스 관점이 정말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게 좀 체질 개선이 돼야 되는 때라 봐요. 예전에는 이제 기획사 사장님 만나면 이렇게 문신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좀. 덕분에 좀 오늘 아이돌 1세대부터 H.O.T.부터 뉴진스까지 알게 되는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기획사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근데 끝까지 어디 투자하라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쪽 시장 전체가 이제 전망이 밝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자랑스럽습니다. 2부에는 저희가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또 드라마, 다른 이제 웹툰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도 지금 한류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요즘은 사실은 끌고 가는 게 K-팝 앤드 드라마. 제일 궁금한 시점이 뭐부터예요? 어떤 드라마부터 된 거예요? 한류라고 볼 수 있는. 제일 히트를 제일 쳤다고 하는 건 사랑이 뭐길래. 대바리 아빠. 모르시는구나. 김수현 작가가 든 그 주말 드라마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가 약간 대가족들이 그러니까 이 가족과 이 가족이 사돈 맺는 얘기잖아요. 그 드라마를 중국 CCTV에 팔아요. 97년에. 근데 그때 중국 CCTV는 이제 전국 방송인데 시청률이 한 15%가 나와요. 그게 지금만 생각해도 엄청난 건데 그 당시에도 너무 큰 인기였던 거예요. 그게 중국인들이 보기에 딱 좋은 소재긴 했어요. 가족 이야기이기도 하고. 드라마 만드는 방송국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수출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수익은 그 국내 광고 시장 통해서 다 걷어지는 거라 굳이 이걸 들고 나가서 힘들게 팔고 얼마 더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팔릴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별로 큰 의지는 없는데 하도 이제 정부에서 실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니까 그래서 방송국마다 한 명, 두 명씩 당시에 상사들 뭐 수출 상사들 아시죠? 대우 뭐 삼성물산, 뭐 LG 상사 이런 데 일하시던 분들이 뭐든 파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정말 많이도 아니고 한 회사에 한 명, 두 명씩 채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비디오 테이프 나눠주고 드라마 테이프 주면서
어디 가서 어디든 가서 값은 중요하지 않다. 팔아만 와라. 해갖고 이분들이 진짜 동남아를 막 옛날에 수출선 따라다니듯이 다니면서 파세요. 그래서 팔았는데 어디에 팔기 시작했냐면 대만에 팔거든요. 대만이 그때 IMF 때 우리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IMF 때 환율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만 오른 게 아니고 대만을 비롯해서 아시아가 다 같이 올랐는데 그때 일본 드라마 제일 좋아했어요. 대만 같은 데서. 대만에 우리 드라마를 팔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쪽에서 환율이 너무 오르니까 일본 드라마가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드라마랑 비슷한데 좀 싼 거 없나 찾다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보인 거죠. 그래서 얼마에 줄 수 있니 했더니 10분의 1도 되고 20분의 1도 되고 가격. 그래서 그 정도 가격에 파는데 인기가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때쯤이면 한국 드라마들이 일본 드라마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던 시기거든요. 질투 이런 것들. 그런 드라마들을 예, 막 팔면서 대만에 팔리면 좋은 게 뭐냐면 대만은 당시에 그 인접 국가들하고 위성 TV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켜면 주변 국가들이 같이 봐요. 싱가포르도 보고 홍콩도 보고 싱가포르, 홍콩 보면 중국도 보고 옆에 딴 나라들이 다 같이 보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들이 그거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좋은 거는 값싸고 질 좋다. 이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97년에 그 사랑이 뭐길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국도 팔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아시아에는 한국 드라마들이 막 팔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한류라는 얘기도 그때 처음 생겨요. 왜냐면 사랑이 뭐길래가 딱 성공을 하니까 이제 중국 언론들이 이게 한류다. 한국에서 새로운 뭐가 왔다. 이 한류 열풍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막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류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쫙 퍼지긴 했는데 수익은 그때까지도 안 중요했어요. 별로 방송국에서 그렇게 뭐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이미 수익을 거두는 게 끝난 상품들인 거예요. 이 상품들이. 그래서 한번 가서 더 팔고 오면 좋지만 보너스 개념. 못 팔아도 뭐 우리가 미치는 건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가격이 그때까지 중요하지도 않았고 사실 가격을 높이 받기도 힘들고 아시아 시장에 이렇게 높은 가격을 받기도 힘드니까 또 그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겨울연가 같은 게 일본에서 터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슬금슬금 수익도 올릴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여전히 수출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아시아 정도는 튀었는데 뭐 중남미, 미국, 유럽 같은 데 수출이 되게 힘든 게 첫 번째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우리나라 말로 하잖아요. 네. 자막을 입혀서 팔아야 되는데 자막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제작하고 입히는 비용이 사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정말 대단한 게 그걸 되게 빨리빨리 하는 게 정말 큰 건데 당시에는 그 비용이 그렇게 비싼데 그러면 이만큼을 입혔으면 그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지 그걸 입힐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에 가서 대장금을 팔려고 한다고 하면 그 방송국에 가서 굉장히 설명할 게 많죠.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지, 언어는 어떻고, 뭐, 좀 약간 쉽지 않아서, 이게 방송 전파를 통해서 나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출이 그렇게 빵 터지기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좀 풀리기 시작한 게 201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우리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이 다 깔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집에서 뭐 하셨어요? 초고속 인터넷. IPTV. IPTV도 있고, 네. 집에서 다운로드. 맞아요. 하루 종일 영화 봤잖아요. 미드 시리즈 막 20개씩, 10개씩 다 받아서 한꺼번에 보고. 이게 우리가 미드를 보는 것처럼 전 세계에도 한국 드라마를 좀 아는 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 나라에서 방송국에서 틀어줄 정도는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드라마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생겨요. 뭐 비키 같은 거가 이제 미국에서 생긴 사이트들인데 그런 사이트들이 생겨서 걔네들은 좀 무슨 일을 했냐면 그래도 자막이 필요하잖아요. 한국말로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은 김삼순 3회가 떴어요. 오늘 밤에. 그럼 그 사이트 플랫폼에 떠요. 그러면 이제 딱 떠요. 이거 번역할 사람 모여라. 그러면 한 6, 7명을 한 팀으로 딱 짜요. 그래서 밤새 번역을 해요. 그래서 번역을 입혀요. 그래서 올려요, 그 다음날. 그럼 그 다음날 모두가 영어 자막된 내 이름은 김삼순 3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역으로 수익 개념에서 보면 외국에서 상영을 먼저 하고 우리나라에 좀 늦게 상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영한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자막이 입어서 그쵸. 불법으로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다른 게 오늘 밤에 우리나라에서 내 이름은 김삼순 3회를 했고 팔면 그 다음날 바로 번역 붙여서 다음날이면 전 세계에서 같이 보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이것도 또 팬들의 자발적인 힘에 의해서 한류 드라마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눠보는 게 됐고 그래서 시장이 되게 확산이 돼요. 요 플랫폼들이 미국 같은 데서 되게 성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 시리즈도 재밌는 게 많이 오르고
바로 그 다음 날이면 거의 다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국 드라마들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OTT가 생기죠. 넷플릭스가 생기고 이러면서 넷플릭스도 사실은 헐리우드에 약간 대항해서 우리 걸 보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드라마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들은 사실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기존 채널들에서 방송되는 드라마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야 시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니까 물론 미국 드라마들도 있지만 세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게 필요한 거죠. 그때 딱 보인 게 한국 드라마들인 거.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찔끔찔끔 사람들 되게 많이 본다? 이상하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때도 이제 물론 옥자 같은 걸 만들어 들어오긴 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뭐 킹덤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 시작해서 올렸는데 역시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북미 시장에서도 이거 새롭다 하면서 되게 좋아해졌고 한국 입장에서는 파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넷플릭스 같은 OTT가 되게 좋은 거는 여기 한 번만 팔면 얘네가 유통을 쫙 깔아주는 거잖아요. 자막도 당연히 딱 붙여서. 그러니까 한 번 팔면 전 세계 쫙 깔리는 효과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국 드라마들이 본격적으로 더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 생태계도 많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이제 되게 팔기는 좋은데 문제는 한 번 팔고 끝나는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10개 나라에다 팔았으면 10개 군데에서 수익이 나올 텐데 넷플릭스 한 군데만 팔면 이분들이 다 알아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한 번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깔려. 그러니까 사실 수익은 한 번밖에 발생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수익이라는 것도 사실 그 이전에 생각해보면 조금 나요. 그 이전에 방송국들은 드라마 제작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 제작비를 한 70% 줬어요. 그럼 나머지 30%는 자체 조달해. PPL, 뭐 OST 이런 거에서 그래서 딱 만드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OTT 같은 데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게 제작비 얼마야? 그러면 100억이요. 그러면 그래 10% 더 줄게. 110억. 그래서 한 제작비에 한 10에서 15% 정도 마진을 딱 해서 그냥 딱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와 10에서 15%는 보지 못했던 숫자다. 우리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숫자들이라 해서 좋은 제작자들, PD분들이 대거 넷플릭스에 가서 이제 제작을 하고 싶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빵 터진 게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빵 터진 건데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성공을 해보니까 느낌이 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10% 마진밖에 못 먹다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한국의 드라마들이 넷플릭스에서 빵빵 터지는 게 나오는데 야 그래서 얼마 벌었어 보니까 10%그 정도밖에 네, 그게 끝인 거예요. 모든 수익은 유통을 하는 넷플릭스가 다 가져간 거고. 오죽했으면 넷플릭스 대표님이 오징어 게임 옷 입고 감사하다고 추리닝 입으시고 그 주가 100조 넘게 올라갔거든요. 아직도 넷플릭스에서 가장 시청을 많이 한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성공을 했는데 그때 들인 제작비가 그 다른 그 시리즈에 비하면 뭐 몇 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성공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 드라마들은 그 북미 유럽도 유럽이지만 거의 아시아 쪽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이제 국가별 넷플릭스 그 탑10 이런 거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10개 중에 막 7개, 8개가 한국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수익이 좋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너무 많은 걸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거 좀 뭔가 바꿔보자. 우리도 뭔가 저 수익을 우리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자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우영우 모델. 내 이름은 우영우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엄청 성공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다가 그냥 제작비 받고 다 판 게 아니라 IP를 자기네가 보유했어요. IP를 보유한다는 건 내가 여러 군데 판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IP를 보유하고 그 대신 넷플릭스한테 받은 돈은 좀 적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조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OTT 넷플릭스에도 팔고 다른 데도 팔고 이러면서 자기 수익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 좋죠. 좋은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작사가 나머지 투자비를 다 조달을 직접 해와야 돼요. 펀드건 개인 투자를 통하건 뭘 통해건 제작비를 일부 충족을 해야 내가 IP를 갖고 OTT한테도 너 돈 요만큼만 줘도 나는 너 방영권만 팔래지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제작사들의 구조가 이런 펀딩을 다 해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는 제작사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이전부터 수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했다가 원금을 못 찾아온 기록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신용이 없어요 별로. 그것도 사실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몇 개 이상을 팔 수 있는지를 보장해야지 이게 펀딩이 되는 거니까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 레몽레인도 사실 이 구조로 성공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강력한 무기가 있는 거죠. 송중기. 그리고 되게 유명한 웹툰. 이걸 가지고 하니까 한 절반 정도는 뷰에다 팔고 나머지 뭐 넷플릭스도 팔고 티빙도 팔고 여러 군데 팔고. 근데 이 사장님 항상 그 얘기 하세요. 내가 이 절반을 조달해 오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사실 봤거든요. 제가 유미의 세포들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는데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요즘에 그런 웹툰 기반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중요한 건 이야기예요, 이야기. 근데 옛날에 뭐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뭐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고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다. 그래서 뭐 드라마는 극본이 훨씬 중요하고 뭐 영화는 감독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뜯어보면 영화는 감독분들이 시나리오를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같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유명하신 감독님들도 뭐 다른 원작이 있더라도 같이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이야기를 잘 쓰는 거를 이제 어디선가 소싱을 해오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작가를 키워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에 유명한 작가들이 있죠. 김은희 작가 뭐 등등등에서 많이 있는데 얼마 안 돼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장할 수 있는 작가들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값도 되게 비싸고. 그러면 어디서 재미있는 얘기를 소싱해 올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웹툰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사실 검증된 얘기는 사실 재미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도 유명한 작가들 하나 모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소싱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요즘 이 콘텐츠 시장에서 되게 중요해진 것 중에 하나가 검증된 것인가. 검증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투자가 붙거든요. 투자도 네. 그것도 있는데 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요즘은 뭐냐면 그 드라마 시리즈 같은 거 16부작 같은 거를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 이렇게 1시간 요약본 같은 거 먼저 맞아요, 보시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유튜브 때문에 워낙 늘어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 이렇게 봐서 재밌으면 볼래. 이렇게 봤는데 재미없으면 내가 그 16부작 그거 보는데 시간을 그렇게 쓸 필요 없어.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 보고 끝낼 수도 있지만 아 이게 정말 재밌으면 난 16부작 볼 수도 있어. 네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보야 될 건 너무 많다 보니까 검증된 것만 하고 싶은. 사실 영화도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면 되게 프랜차이즈 영화들, 그러니까 시리즈물. 마블이면 마블, 아바타면 아바타. 뭐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대충 범죄도시도 약간 그런 건데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대충 어떻게 갈 거라는 거에서 검증된 거에는 내가 가겠는데 아우 내가 검증 안 된 거에는 내 돈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검증된다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게 요즘 콘텐츠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이 됐는데 웹툰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증된 만화인 거잖아요. 이야기가 한번 검증됐다는 것 때문에 훨씬 넘어가기가 되게 쉬운 거죠. 드라마나 영화로. 그래서 그쪽에서 자꾸 보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웹툰이 요즘 가장 핫한 시장이기도 하고 거기에 가장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걱정인 거 하나는 이 넷플릭스 쪽이 이제 아무래도 자본력이 있다 보니까 많은 인력들이나 이런 컨텐츠들이 거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온 현상이 영화관에 볼만한 영화가 없다. 한국 영화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요거는 현상적으로 맞기도 한데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또 자연재해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라는. 이 코로나 시대에 극장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시장이 투자가 제대로 돌아가기가 힘든, 그리고 여기는 극장에 사람을 못 오는데 OTT는 좀 막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분들이 글로 많이 간 거죠. 그리고 그 코로나 이전에 만든 영화들이 한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못 올리다 보니까 그게 한 올 상반기까지도 계속 올라갔어요. 그 중에 또 조금씩 골라서 돈 될 만한 것들이 한 작년 여름부터 조금씩 올라갔는데 이 영화도 흐름이 되게 중요해서 2, 3년 된 영화가 올라가니까 별로 안 맞는 거예요. 네, 흐름이 잘 안 맞고. 유행이 끝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뭐 비상선언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겪었던 얘기를 다뤘지만 또 보기 싫잖아요. 약간 코로나 그 얘기를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그 2, 3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바뀐 거를 캐치를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 사실 올 상반기까지는 약간 재고 처분의 기간이었던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 영화 볼 게 없냐라고 생각해 볼 게 없는 것들만 사실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빨리빨리 올리고 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언제부터? 올 여름부터. 올 여름 시장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긴 해요. 뭐 나옵니까? 4개. 일수, 더문, 허정우가 하는 비공식 작전. 그리고 하나가 더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렇게 4개가 지금 올 여름에
이번 주부터 개봉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원래 여름 시즌이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여름에 가장 큰 더워서 가야 되고 그래서 대작들도 많이 나오고 천만 영화도 보통 여름 시즌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4개가 너무 많이 붙긴 했어요. 한 2개 정도만 붙었으면 딱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 4개가 다 요 코로나 이후 거의 끝나갈 때 이제 기획이 돼서 딱 본격적으로 올리는 것들이라 이제 좀 올 상반기보다는 좀 볼만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대가 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만큼은 안 갈 수도 있다는 건 진짜 다들 인정을 해요. 이미 OTT 시장이 너무 확고해졌고 사람들이 이제 가격을 생각하잖아요. OTT 한번 왜 한 달 동안 내는 돈이랑 그냥 한번 가는 비용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한 2, 3년 동안 없이 살다 보니까 되게 익숙해졌어요. 데이트할 때 우리 반드시 영화관 갔잖아요. 근데 요즘 데이트할 때 둘이서 그냥 커피집에서 OTT 보잖아요. 그래서 없이 사는 게 약간 익숙해진 측면이 있어서 옛날만큼은 안 될 거다라는 약간의 생각들은 다 있긴 한데 그래서 좀 약간 다시 재정립하는 게 필요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봐야 할 영화와 OTT로 볼 수 있는 게 약간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은. 아무래도 좀 약간 액션이라든가 그래픽이 화려한 거는 영화에서 봐야 돼요. 이거 뭔가 이제 그래서 이제 더문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재정립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영화관으로 갈 것인가, 어떤 것들이 OTT를 통해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전 제일 무서운 데가 쿠팡. 그쵸. 보통 그냥 배달을 위해서 와우를 가입했는데 공짜잖아요. 그래서 다 많이 보시더라고요. SNL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이제 보통 2개 정도 가입하는 거예요. 넷플릭스랑 쿠팡이랑 딱 하면은 웬만한 게 거의 다 커버가 다 되는 거예요. 이번에 축구 경기 같은 경우도 쿠팡으로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해온 게 요즘 해외 OTT들도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스포츠 중계권 따는 거 되게 많이. 디즈니도 이제 좀 어렵잖아요. 디즈니도 요즘 뭘 생각하면 스포츠권 얘기하고 그 넷플릭스 같은 건 게임 쪽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얘네들도 이제 더 이상 돈 싸움은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다 보니까 스포츠를 붙이던 뭐 게임을 붙이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중에 있을까요? 지금 뭐 이런 거 있죠. 언론에 나왔을 때 뭐 어떤 드라마가 확 성공을 했으면 누가 얼마나 돈 벌었나 이런.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은 약간 수익이 갇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아무리 잘 된 드라마를 만들어도 내가 받는 금액이 이렇게 제작비 안에 딱 갇혀 있는 구조다 보니까 계속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걸 봐도 제작사나 이런 데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수익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익을 이렇게 갇힌 걸 좀 풀기 위해서는 IP를 확보하고 여러 개를 파는 거에 중요한데 이게 좀 힘든 시장이긴 해요. 본인들의 자본력도 좀 있어야 되고 펀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 제작 자금을 어떤 식으로 투자 자금을 모아서 IP를 확보하는가 이게 이제 드라마에서는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 영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립이 잘 되지 않으면 계속 OTT와의 경쟁에서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관은 이제까지 그래도 버틴 게 뭐냐면 홀드백이란 걸로 버텼어요. 뭐냐면 영화관에서 일정 기간 틀고 조금 쉬어야 돼요. 조금 쉬고 그 다음에 OTT로 가든 VOD로 가든 그래서 요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약간 신사협정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작사들이 이제 힘들고 배급사들이 힘들어지면 이 홀드백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야 걸어도 돈 안 됐잖아. 나 돈 안 되니까 나 빨리 OTT 갈래. 아니면 작년에 어떤 영화들은 여기 걸리고 있는 중에 그냥 막 가기도 했거든요. OTT로. 이런 게 극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야 기다리면 본다도 아니고 같이 본다까지 되는 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홀드백 기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올 텐데 이게 또 참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앵꼬가 안 나려면 수익을 어디선가 얻으려면 빨리 OTT로 가서 팔아야 돼.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극장과 결국 힘과 힘의 문제인데 그 문제들도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간간히 OTT나 이런 데서도 이런 어떤 것 빨리 띄워와서 빨리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서로 관계 안 좋아지고 그냥 쿠팡이 CGV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동시에 내가 다 하면은 어쨌든 다 내 거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나라 영화에서 수익을 보면 한 코로나 이전까지긴 한데 극장 수익이 75% 이상이었어요. 더 높았어요. 옛날에 80% 이상인데 그거를 온전하게 여기서 다 넘어가는 물론 OTT 수익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25%까지 막 가고 이러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제작사와 배급사 입장에서는 이걸 이만큼이 얼마만큼이 보장이 되냐 이를 넘어가는 게 맞는가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극장에서 잘 팔린 영화가 OTT에서 잘 팔리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재미없었던 영화는 여기서도 안 팔려요. 그 제각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극장은 사실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극장이 안 되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문화산업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화 투자예요. 영화 투자해서 돈 번 분들이 뮤지컬도 투자하고 드라마도 좀 해볼까 하고 뭐 애니메이션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 시장이 만약에 무너지면 이 시장은 정말 이게 회복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좀 체질 개선을 해서라도 잘 살아남는 게 참 중요해요. 저도 뭐 영화 투자도 해보고 드라마 투자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영화 쪽은 내가 크게 돈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본진처럼 잘 든든하게 좀 있어줬으면. 그리고 약간 마인드도 영화 투자하시는 분들은 10개 중에 하나 둘 터지면 된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좀 넣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해야 내가 여기 수익 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 넣고 꼭 돼야 돼. 이거는 문화산업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올여름에 영화를 봐야 된다. 문화산업 연구자 김윤지 연구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류외전 많이 구입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